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저의 결혼 생활 중 있었던 사건인데요. 결혼이란 게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제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사업을 일구신 분인데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이 거의 없으셨죠. 어머니는 아버지 일을 도우시면서 살림도 함께 하셨고요. 두 분 다 부지런하고 알뜰한 분이셨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이 어린 눈에도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뭔가를 직접 만들고 키우고 그게 돈이 되는 과정 자체가 신기했달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쯤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꼭 내 이름으로 된 사업을 하겠다고요. 무슨 사업을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남 밑에서 일하는 건 내 성미에 안 맞겠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학은 식품 관련 과에 갔어요. 처음엔 식품 쪽으로 뭔가 제조업을 해보고 싶다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졸업 학기에 주류 양조 실습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같은 재료를 써도 배합이랑 숙성 방식, 온도 관리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재미도 있었지만 이걸 사업 아이템으로 보면 차별화가 확실하겠다 싶었죠. 이거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작은 양조장을 등록했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받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는데 서류 준비하고 관련 기관 찾아다니고 오랜 시간을 매달렸습니다. 부모님이 초기 자금을 좀 보태주셨지만 나머지는 제가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충당했어요. 처음엔 동네 식당 서너 군데에 납품하는 게 전부였어요. 양조장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작은 창고 같은 공간에서 혼자 일했죠. 여름에는 습도 관리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온도를 확인하고 겨울에는 발효 속도가 느려져서 며칠씩 양조장에서 먹고 자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직접 개발한 술이 하나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여기 술이 특이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고 납품처도 조금씩 확장됐죠. 지금은 직원도 여럿 있고 양조장도 처음보다 훨씬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아버지 소유의 읍내 상가 건물 두 채를 제가 맡게 됐어요. 둘 다 크진 않지만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매달 임대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양조장 매출에 건물 수입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죠. 그런데 저는 돈을 쓰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훨씬 재미있었거든요.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는 맛이 있잖아요. 누가 보면 재미없게 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취미 같은 거였어요. 꾸미는 것도 관심이 없어서 주얼리 같은 건 아예 없고 옷도 편한 거 위주로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제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산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부모님도 제게 평소에 있는 티 내지 마라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주변 사람이 변한다. 미리 알릴 필요 없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직접 겪은 교훈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한번 믿었던 동업자한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으셔서 돈 이야기에 대해서는 유독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네가 뭘 갖고 있는지는 너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남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다. 라고요. 저도 그 말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0 중반쯤 되니까 슬슬 결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업밖에 몰랐거든요. 양 주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문득 이대로 혼자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도 몇 번 나가봤어요. 부모님 지인 소개, 대학 선배 소개, 친구 소개 등 이것저것 해봤는데 영 아니었어요.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자리 자체가 불편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뭘 하는지, 직업이 뭔지 면접 보듯 이야기하는 게 저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어떤 자리에서는 상대가 대뜸 혹시 자가 있으세요? 하는 바람에 바로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또 어떤 남자는 만나자마자 본인 연봉 자랑을 하면서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길래 커피값만 내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반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지면서 한번 모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 친구를 다시 본 거예요. 이름은 김도윤. 보는 순간 고등학교 때 기억이 확 밀려왔어요. 도윤이는 같은 반이었는데 정규 상위권의 반장을 맡는 모범생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손들고 발표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조용히 나가서 척척 풀던 그런 애 있잖아요. 그러나 중에 틀린 건 틀렸다고 또박또박 말할 줄 알아서 반에서 함부로 건드리는 애가 없었죠. 한 번은 반에서 왕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윤이가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때 다른 애들은 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도윤이 혼자 나선 거예요.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묵묵히 도구 정리하고 부상난에 부축하던 그런 쪽의 친구였어요. 그때 저는 도윤이를 오랫동안 짝사랑했습니다. 같은 반 남자애 중에는 도윤이만 유독 눈에 들어왔는데 결국 고백은 못했어요. 저도 말수가 적은 편이라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졸업하면서 그냥 마음에 묻었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보니까 그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동창 모임에서 본 도윤이는 시청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 했고 여전히 과묵하고 차분했어요. 반 애들이 시끄럽게 술잔 부딪히는 사이에 도윤이는 한쪽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고등학교 때랑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도윤이한테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혹시 시간 되면 밥 한번 같이 먹을까? 속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래 좋아 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로 근황 이야기를 했는데 도윤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연이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게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다 이렇네.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구나. 고등학교 시절의 나를 기억하고 지금의 나까지 이어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도윤이라는 게 좋아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 순간 보니까 연인이 돼 있었어요. 지난 첫사랑이자 짝사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참, 당시 도윤이한테는 제 일에 대해선 작은 양조장 하나 운영한다 정도로만 말했어요. 건물이나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요. 부모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이 머릿속에 늘 있었으니까요. 돈 있는 건 굳이 미리 알릴 필요 없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도윤이랑 만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머리가 항상 바쁘잖아요. 일에 관한 내용들이 24시간 머릿속을 돌아다니는데 도윤이랑 있으면 그런 것들이 한꺼풀 내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고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런 안정감이 있었달까요? 그렇게 사귄 지 1년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 나이도 있었고 만남도 진지했거든요. 도윤이랑이면 가정을 꾸려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부모님을 먼저 만나 뵙기로 했어요. 만남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도윤이가 좀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야, 지연아, 그 부탁이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직업 말할 때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걸로 말해줄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어서 왜 하고 물었더니 도윤이는 곤란한 듯 빙빙 말을 돌리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사업하는 사람을 좀 불안하게 생각하셔서 그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천천히 말하면 어떨까 해서. 당장은 점수 따는 게 좋잖아.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 직업을 숨기라니요? 제가 뭘 하든 제 일이고 제 선택인데 거짓말부터 하고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혼할 남자의 부모님인데 그건 제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너희 집이 그 정도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혼을 좀 더 생각해보자. 나는 내 일 감추고 싶지 않거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도윤이가 바로 당황하면서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눈치를 너무 봤나 봐. 있는 그대로 말하자. 네 직업이 부끄러운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느껴져서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을 안 좋게 본다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도대체 어떤 어머니이길래 아들이 연인한테 직업을 속이라는 부탁까지 하는 건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윤이가 그 부탁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윤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부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 반응이 너무 걱정됐던 거겠죠. 그만큼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뜻이었겠죠. 도윤이가 왜 그런 부탁을 해야 했는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시어머니를 뵙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도윤이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던 터라 시어머니 혼자 배웠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인사보다 학교에 관한 질문이 먼저 나온 거예요. 제가 학교 이름을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시면서 모호하긴 하지만 거기도 괜찮긴 하지 하셨어요. 괜찮긴 하지라는 표현에 이미 평가가 끝난 느낌이었죠. 나중에 알았는데 본인이 교사 출신이셔서 학벌, 교육 등에 굉장히 예민하셨던 거예요. 그때 도윤이가 뭘 겁냈는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학벌, 직업, 집안 같은 걸로 사람을 재는 분이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내가 교단에 있을 때는 이라는 말을 넣으셨어요. 이 교단이라는 단어를 유독 좋아하셨는데 은퇴하셨는데도 교사라는 타이틀에 강하게 집착하고 계셨어요. 본인이 배운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고 대화의 기준이 항상 내가 교단에서 경험한 바로는,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이었거든요. 제 직업을 여쭤보시길래 주류 쪽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술 장사? 여자가? 대놓고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식탁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도윤이가 옆에서 요즘 주류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엄마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아예 그냥 다른 데를 보시더라고요. 어색하던 찰나 예비 시누이도 잠깐 왔었어요. 예비 시누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사를 하길래 반갑게 받았는데 앉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눈으로 내내 파악하다 20분 만에 일어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보내면서 우리 딸은 건강 쪽 전문가예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잘 되고 있죠. 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필라테스 강사를 마치 의료 전문가처럼 포장하시는 게 웃기면서도 씁쓸했어요. 그렇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윤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은데 나 괜찮을까? 도윤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다가 한참 뒤에야 내가 잘할게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뭔가 복잡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윤이도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눌려 살아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본인도 답이 없는 걸 알면서 그래도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체면과 허울, 시어머니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딱 그거였어요. 본인은 배운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실속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시는 분이었어요. 며느리감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남들한테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가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솔직히 결혼이 고민됐어요. 고부 갈등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가도 되는 건가? 며칠을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밤에 누우면 시어머니가 술 장사라고 했던 그 말투와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기가 죽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사람과 앞으로 몇십 년을 가족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제 걱정을 눈치챈 도윤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우리 신혼집은 멀리 잡자. 아예 엄마가 우리한테 관여할 수 없는 거리로. 그러면서 나는 네 편이다. 엄마가 간섭 못하게 내가 거리를 두겠다라고 했어요. 본인 출퇴근이 불편해지더라도 상관없다고요. 오가는데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려도 그게 낫다고요. 그 말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도윤이가 이 정도로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남편으로서 시어머니를 막아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시댁이 어떤 곳이든 남편이 방패가 돼주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시댁에서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잡았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선 더 가까워졌고요. 비록 도윤이가 매일 출퇴근을 감수해야 했지만 둘 다 그게 낫겠다는 데 동의했죠.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결혼 이야기를 드렸어요. 부모님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소 걱정하시는 눈치였는데 그래도 최종 결정은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시댁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어요. 반대 없이 순순히 넘어가시길래 괜히 걱정했나 싶기도 했어요.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예식장이며 예단이며 혼수며 이것저것 의견을 내셨지만 거리가 있으니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어요. 전화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지금 거리만 유지하면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방어라고 믿었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시댁이 멀리 있으니 뵐 일도 없었고 도윤이랑 둘이 소소하게 잘 살았어요.
저는 양조장 일에 집중하고 도연이는 출근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주말에 가끔 나들이도 가고요. 명절에는 시댁 가서 하루 이틀 고생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범하지만 나쁘지 않은 일상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시댁이 저희 동네 근처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도윤이한테 바로 따졌죠. 이게 무슨 소리야? 멀리 잡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나도 방금 알았어. 엄마가 갑자기 결정하신 거래. 원래 살던 데가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도윤이 말대로 시어머니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여서 이사를 막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면서 거리를 두겠다던 계획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사를 온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불시에 저희 집을 들르기 시작하셨어요. 사전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드물었고 일주일에 2-3번은 기본이었어요.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참 교묘하고 불쾌했어요. 언제나 제 속을 찌르는 말들이었죠. 이 집을 그 정도에 들어왔다고? 너무 비싸게 준 것 같은데? 요즘 헛똑똑이들이 많아 참.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반찬이 이것밖에 없으면 도윤이 뭘 먹고 다니는 거야? 또 천장에 그릇 배치를 보더니 이 그릇을 왜 여기 놨어? 동선이 안 나오잖아. 학교 급식실이 이것보다 정리 잘 돼 있겠다. 동선이 엉망이면 효율이 떨어져. 한 번은 제가 만든 술을 식탁에 올려놨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이러셨어요. 여자가 맨날 술 이야기만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 도윤이 직장 사람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어쩌려고? 도윤이 공무원인데. 그게 제 직업이고 제가 먹고 사는 수단인데 마치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주말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공교롭게도 때마침 시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친구한테 우리 며느린 술을 만든다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친구 두면 난 좀 창피할 것 같은데 하시면서 웃는 거예요. 그날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죠. 또 어떤 날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늘 느꼈는데 사람이 입는 걸 보면 수준이 보여. 지연이도 좀 지적으로 차려입으면 좋겠는데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도윤이 옆에서도 어울리게 입으면 좋잖니. 교사 특유의 학생한테 훈화하는 말투가 있잖아요. 꼭 그 어투로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나는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이 붙었어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그냥 듣고 있자니 속에서 뭔가가 울컥 쌓이고요. 거리를 두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리가 사라지니까 방어선이 통째로 무너져 버렸죠. 제가 뭘 해도 시어머니 눈에 안 차는 것 같으니 나중에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일부러 외출을 잡거나 양조장에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시누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불쑥요. 현관을 여니까 시누이가 서 있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앉더니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새언니, 요즘 우리 엄마 피한다면서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바쁜 일이 좀 있었어요. 바쁜 건 다들 바쁘죠. 가족 간의 화합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언니는 새 식구니까 언니 쪽에서 먼저 나서는 게 맞지 않아요? 엄마가 요즘 새언니가 당신을 피하는 것 같다고 많이 서운해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입이 먼저 열리더라고요. 화합이라는 게 한쪽에서만 하는 건가요? 그간 어머니가 저희 집에 얼마나 자주 찾아오셨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 모르면 말을 마시죠.
그렇게 가족 간의 정이 중요하면 본인부터 하시던가요. 신우이 얼굴이 확 굳었어요. 잠깐 말이 없더니 이내 목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언니가 그런 식이니까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오빠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도윤 씨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이건 저랑 어머님 사이 일이에요. 그 말은 즉 아가씨도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신우이는 제게 말이 안 통한다면서 인상을 쓰면서 일어났고 현관문을 세게 닫으면서 나갔어요. 저는 문이 닫히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억울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감정을 분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녁에 도윤이가 퇴근해서 말하더라고요.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다고요. 도윤이는 제게 먼저 소정이가 좀 오버한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죠. 근데 지연아, 일부러 피하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좀 풀어보면 안 될까? 네가 먼저 손 내밀면 엄마도 달라지실 수 있잖아. 남편까지 그러니까 더 답답했어요. 신우이가 저한테 와서 한 소리 한 건 신우이 개인 판단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보낸 거라는 걸 도윤이는 모르는 걸까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네가 먼저 손 내밀면이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왜 항상 내가 먼저여야 하는 건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서야 하는 건지, 왜 화해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우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의 분신이라는 건 그날 확실히 느꼈어요. 말투, 논리, 대화를 끌고 가는 방식,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방식까지 전부 판박이었어요. 게다가 신우이는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면서도 말속에 존중이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느꼈던 그 기분이 신우이한테서도 똑같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오기 민망하면 신우이를 보내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이에도 양조장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일로 풀어버리는 성격이라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집에서 머리가 복잡해지면 양조장에 가서 일하는 게 차라리 편했으니까요. 그쯤에 큰 기회가 왔어요. 대형 유통업체랑 납품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그게 저에게 완전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들어가면서 일 규모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매출이 크게 뛰었고 직원도 늘리고 양조장도 확장했어요. 새로운 제품 개발에 투자할 여유도 생겼고요. 건물 임대 수입까지 합치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더더욱 이 사실을 남편과 시댁 쪽에 감췄어요. 돈 이야기가 시댁 쪽으로 흘러들어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아마도 다른 쪽으로 피곤한 일이 생기겠죠? 도윤이한테는 일이 그럭저럭 잘 되어간다 정도로만 말했고 도윤이도 다행이다, 고생했어 하면서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희는 가게 상황을 합치지 않고 각자의 생활비를 스스로 담당하고 있어서 상황을 모를 법했죠. 도윤이는 한 번도 제게 너 얼마 벌어? 라고 물은 적이 없었고 저도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도윤이가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슬슬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솔직히 당시 저는 아이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업이 한창 오르막이었고 모든 에너지를 양조장에 쏟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거기에 아이까지 더해지면 감당이 될까 싶었어요. 양조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거기서 손을 떼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솔직히 두려웠고요. 제가 빠지면 경영이 흔들릴 수 있고 모든 일정이 꼬일 수도 있으니 그동안 쌓아놓은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알겠어.
좀 더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답하기엔 어려워. 그렇게 대답하긴 했는데 도윤이가 은근히 아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한참 말이 없다가 알겠어. 네 생각을 존중할게 라고 했는데 그 뒤로 가끔씩 아이 이야기를 슬쩍슬쩍 꺼내곤 했어요. TV에서 아이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귀엽다고 호들갑을 떨거나 직장 동료 아이 돌잔치에 다녀왔다면서 나도 아빠가 되면 어떨까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거나 대놓고 압박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일이 곧 삶인 사람한테 아이는 작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계획된 건 아니었죠. 도윤이는 뛸 듯이 좋아했어요. 내내 눈이 반짝반짝했고 퇴근하고 오면 제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빠가 왔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직장 동료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다니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아이 생각이 없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니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우울했습니다. 우선 입덧이 심하게 왔어요. 냄새에 특히 예민해져서 양조장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술 익는 냄새가 코에 닿기만 해도 속이 뒤집어졌거든요. 매일 아침 직접 확인하던 일들도 직원한테 전화로 지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일을 직원들한테 맡기게 됐는데 그게 저한텐 정말 고통이었어요. 일을 해야 즐거운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내가 직접 가면 바로 해결될 텐데 하는 생각에 속이 탔어요. 한 번은 직원이 일정을 잘못 잡아서 거래처에서 항의가 와서 제가 전화로 수습해야 했거든요.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그 와중에도 도윤이는 아이 이름을 뭐로 할지, 태교 음악은 뭐가 좋은지, 유모차는 어떤 게 좋은지 그런 이야기를 매일 신나게 했어요. 인터넷으로 육아용품을 검색하면서 이거 어때 하고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다 소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일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격차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나만 희생하는 건가 그런 원망도 생겼어요. 도윤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얄미웠어요. 임신한 건 나인데 힘든 것도 나인데 포기해야 하는 것도 나인데 좋아하는 건 남편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임신 기간 내내 혼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이한테 이런 감정을 말한 적은 없어요. 말해봤자 일을 쉬는 때도 있어야지 그게 왜 힘들어 같은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쉬는 게 힘든 사람도 있다는 걸 도윤이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임신 소식을 전하니 반응이 의외였어요. 아이고 그래도 드디어 소식이 있구나 라면서 기뻐하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했다나 뭐라나.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면서도 저한테 뭔가 해주시는 건 없었어요. 전화로 몸조리 잘해라 한마디 하시고 끝이었죠. 역시나 제게 도움이 안 되는 집이었죠. 친정이 큰 힘이 되어줘서 그나마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져도 시댁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듣자 하니 시누이가 급한 일정으로 결혼을 하기로 해서 시어머니가 그 준비에 매달려 계시느라 바쁘다고 하더군요. 거의 매일 붙어 있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잔소리는 끊임없이 하더군요. 대를 이을 아이니 잘 키워야 한다면서요. 그런 와중에 저는 시댁으로부터 용돈이나 먹을 걸 받아본 적 없으니
이 모든 건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나한테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우선 저는 산후조리원을 좋은 데로 잡았어요. 전담 산후관리사가 붙고 산모 맞춤 영양식까지 포함된 곳이었어요. 임신 후기부터는 산전 마사지도 받았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 용품도 유모차, 카시트, 옷, 침구 전부 좋은 걸로 맞췄고 산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신청했어요. 아이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저를 위한 게 컸어요. 임신 내내 일도 못하고 혼자 힘들었으니까 출산만큼은 제대로 대접받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안 챙겨주면 내가 나를 챙기자 그 마음으로요. 출산 후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간 곳이 도윤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나 봐요. 여기가 자기가 알아본 곳이야? 우리 돈 반반씩 한 거 아니었어? 그 돈으로 이런 데 예약이 가능한 거야? 내가 돈 좀 더 보태서 여기로 왔어. 상한 몸을 제대로 케어하고 싶었거든. 도윤이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보탤 돈이 어디 있었어? 라는 의미의 눈빛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계산하는 게 느껴졌어요. 조리원 시설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객실 인테리어며 식사 메뉴판이며 하나하나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조리원에 오셨어요. 원래는 오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도윤이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로비에 들어서시더니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라운지, 개인 케어룸 등 아무 말씀 없이 살펴보시다가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여긴 하루에 얼마야?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니까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술 장사하는 며느리로 한 수 아래로 보셨는데 그날 이후로는 뭔가를 가늠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돈이 있었네? 하는 의미 같았죠. 숨기고 싶었던 제 경제적 상황이 아이를 통해 시댁에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뒤 도윤이가 제게 대뜸 이렇게 물었어요. 지연아, 너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돼?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결혼 후로 한 번도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조리원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통장 잔고를 물으니까요. 여유는 좀 있어. 애둘러 대답했어요. 도윤이는 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알게 된 건데 도윤이가 혼자 제 양조장 브랜드를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라고요. 제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납품처 목록, 업계 기사, 매출 추정치 같은 것까지 다 찾아본 것 같았어요. 심지어 건물 등기 열람까지 했더라고요. 평소엔 찾아온 적 없던 건물의 주소를 검색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저의 재산을 뒷조사하려 하다니. 그날부터 도윤이가 달라졌어요. 아이도 생겼으니 차를 좀 큰 걸로 바꾸자. 카시트 달려면 지금 차는 좁잖아. 이 동네보다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게 어때? 아이 교육 환경이 중요하잖아. 그런데 이 말들을 할 때 도윤이 돈으로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는 일절 없었어요. 전부 제가 내는 걸 전제로 깔고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 돈이 아니라 네 돈으로. 왜 그걸 다 내가 내야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도윤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이 더 있는 쪽에서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가족이잖아. 그 말투가 너무 낯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그 사람 맞나 싶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니,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한테도 연락이 부쩍 잦아졌어요. 제게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그 방법이 교묘했어요.
직접 돈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말씀하셨거든요. 지연아, 네 시어미가 이사 오고 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로워서 우울하다. 문화센터라도 다니면서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데 수강비가 만만치 않네. 처음엔 시어머니가 외로우신가 보다, 이사 오면서 힘드신 거겠지 싶어서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같이 다니는 분들이랑 점심 모임이 있는데 번번이 빠지기가 그렇다면서 모임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엔 문화센터 가려면 옷이 너무 후줄근해서 하시면서 옷값을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늘 우울하다, 외롭다를 앞세우셨어요. 거절하기 어렵게 감정을 깔아놓는 방식이었어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느라 지쳐 있었던 저는 싸울 기력도 없어서 어느 정도는 그냥 들어줬어요. 처음엔 한두 번이면 끝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점점 올라갔어요. 처음엔 몇십만 원 단위였는데 어느 순간 몇백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느 순간 호구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매번 이렇게 따로따로 부탁하는 것도 서로 번거로우니까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주면 안 되겠니? 한도는 넉넉히 잡고서. 그럼 내가 이렇게 귀찮게 연락하는 일 다신 없을 거야. 카드를 만들어 달란 말에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이젠 정말 끊어내야겠다 싶어서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카드까지 내어주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면서 알았다고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투에 서운함과 불쾌함, 고가움이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별 수 없었죠. 얼마 뒤 신우이의 결혼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신우가 결혼한다는 사람이 만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한 달이면 서로 뭘 알겠어요. 게다가 충격적인 건 신우이가 이미 임신 7개월이라는 거예요. 사고를 친 거였죠. 혼전 임신으로요. 게다가 상대 남자는 나이도 훨씬 많고 뚜렷한 직업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지금은 뭔가를 준비 중이라고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체면, 교양, 격을 따지시던 분이잖아요. 며느리한테는 옷차림부터 직업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정작 본인 딸이 혼전 임신에 백수 남자랑 결혼하는 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소정이가 좋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라면서 서둘러 결혼을 밀어붙이셨어요.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려는 거였어요. 결혼 준비도 급하게 진행됐고 시어머니가 직접 예식장을 알아보시고 비용도 본인이 내시겠다면서 나섰어요. 그렇게 신우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하객들한테 신우의 남편을 소개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사위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도전적이어야 한다니까. 자유로운 일이니 또 얼마나 좋아. 백수를 스타트업 준비 중으로 포장하시는 걸 보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저한테는 술 장사라며 깔보시고 온갖 걸 다 지적하시던 분이 역시 본인 자식한텐 한없이 관대하더라고요. 이 체면이라는 게 이렇게 선택적인 거구나. 딸한텐 다 괜찮고 며느리한텐 다 안 되는 거구나 싶어 웃기더라고요. 그 이중잣대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 그날따라 유독 크게 다가왔어요. 한 가지 더 걸렸던 게 시어머니가 신우이 결혼 비용을 내시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시댁에서 딸 결혼에 큰돈이 나가면 형편이 빠듯해지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계속 이것저것 요구하시면서 정작 본인 씀씀이는 줄이지 않으셨어요. 시누이한테 쓰는 돈은 당연한 거고 며느리한테 받는 돈도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아이를 픽업하고 방에서 재우고 있었는데 외출했던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도윤이가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스피커폰으로요. 시어머니가 도윤이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정확히 몇채라는 거야? 도윤이가 대답했어요. 두 채인데요. 임대 수입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양조장도 매출 상당하고요. 시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년이 처음부터 숨긴 거야. 교양 있는 집안이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건데 역시 우리가 그동안 구긴 체면값을 받아내야겠어. 그년 그리고 체면값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도윤이가 엄마 그건 좀 하면서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묻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소정이 출산이 코앞이니까 조리원비부터 받아내자. 소정이는 좋은 데서 몸조리 해야지. 그 다음에 건물 하나는 도윤이 네 이름으로 넘기게 해.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네가 미리 자리 잡아둬서 다행이다 라고 하시기에 무슨 말이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에 정말 놀랐어요. 내가 이쪽 동네로 이사 올 계획이라고 했을 때 네가 먼저 이 동네 집을 잡겠다고 했잖아. 지연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난 그게 우리 아들이 두고두고 잘한 일 같아.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줬잖니. 그러니까 시댁이 근처로 이사 온 게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이 있어서 먼저 이 동네로 이사를 결정하셨고 도윤이가 그걸 알고 미리 이 동네로 신혼집을 잡아둔 거였어요. 저한테는 멀리 가자고 해놓고 실은 시댁이 올 곳을 미리 선점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도윤이가 통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눈을 뜨면 당장 소리를 지를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가 옆에 눕고 이불을 덮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되감아봤어요. 멀리 가자고 했던 말, 내가 잘할게라고 했던 말, 나는 네 편이다라고 했던 말.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짜고 저를 자기들의 울타리로 데려온 거였어요.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가슴이 뛰었던 그 감정이, 소개팅 나가면서 설렜던 그 마음이 전부 이용당한 거였나 싶으니까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바칠 전리품을 데려온 거였나 싶기도 했고요. 그동안 당했던 스스로가 한심해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며칠을 괴로워했어요. 밥도 못 먹고 일터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그 통화 내용으로 가득 차서 다른 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울다가 화가 나고 화가 나다가 다시 울고 결혼 생활이 통째로 거짓이었나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문득 이 생각이 머리를 치고 올라왔어요. 이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울고 있을 시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감정에 끌려다니면 지는 거다. 준비를 하고 제대로 끝내자.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울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그 교훈이 이럴 때 쓰이는 거더라고요.
우선 제일 먼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변호사가 혼전에 취득한 재산과 상속받은 건물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양조장도 혼전부터 제 명의로 운영해온 것이라 문제 없다고 했어요. 양육권도 제 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답을 받았어요. 남편 쪽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이 정도 경제력 차이면 법원에서 어머니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빠져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변호사가 하나 더 조언해 준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보낸 금전 내역이 있으면 전부 정리해 놓으세요. 이혼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바로 착수했어요. 그 다음에 증거를 정리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보냈던 금전 내역을 하나하나 표로 만들었어요. 날짜, 금액, 명목 전부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 캡처까지 모았어요. 돌이켜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합치니까 숫자가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도 날짜와 대략적인 내용을 메모로 남겨뒀어요. 쓸 수 있는 건 다 모아놓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시어머니가 카드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거절했지만 이번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은행에 가서 카드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일일 결제 한도를 1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결제할 수 없는 카드였죠.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실 타이밍이 곧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우이 출산이 코앞이었으니까요. 그 통화에서 조리원비부터 받아내자고 했잖아요. 조만간 연락이 올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예상대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오늘 소정이가 출산을 했다. 내가 일찍이 산후조리원을 예약한 데가 있거든. 소정이 결혼 선물 겸해서 좋은 데로 보내주고 싶어서. 그 3천만 원짜리인데 네가 좀 보태줄 수 있지? 3천만 원이요? 한 달 조리원비가 3천만 원. 저도 좋은 조리원에 갔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며느리보다 딸이 더 좋은 데를 가야 체면이 서는 거겠죠? 제가 스스로 번 돈으로 제 몸 건사한 건데 그걸 보고 우리 딸도 저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생각에 마음대로 예약했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면 자기들한테도 해달라는 거. 역시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 농협카드 전달 드릴게요. 쓰세요. 제 대답에 어머닌 좋아하면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래, 네 농협카드 한도 좀 늘려놔라. 바로 결제하게. 이어서 시어머니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역시 지연이가 생각이 있네 라고 하셨어요. 소정이한테도 말해줄게. 고맙다 라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남편을 통해 그 카드를 바로 보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카드를 받고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며느리가 드디어 말을 듣는구나. 체면값을 받아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 카드를 들고 조리원에 가셨을 거예요. 금액을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밀었을 거고요. 그리고 카드가 거절됐겠죠. 1만 원짜리 카드로 3천만 원을 결제했을 리가 없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단말기에서 거절이 뜰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어떠셨을지. 어머니가 카드를 받고 결제를 시도한 그 순간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포함 시댁으로부터 부재중 통화가 98통이 찍혔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조리원 카운터에서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상상이 됐어요. 평소에 교양 있는 척, 여유 있는 척 하시던 분이 카드가 거절되는 걸 타인 앞에서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어머니한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창피가 있을까요? 체면이 전부인 사람한테 말이에요. 저는 곧장 도윤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하자. 짐 싸놓을 테니까 서류 준비해. 그리고 그날 밤 아이 짐과 제 짐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곧바로 친정으로 갔죠.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는 저와 아이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어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안아주셨죠. 다음 날 도윤이가 친정까지 찾아왔어요. 제게 며칠을 매달리며 울면서 사과했어요.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아이를 갖자고 한 것도 진심이었어. 우리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거라고. 그러면서 왜 이사 때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어머니한테 내 재산을 다 보고했어? 도윤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나는 엄마한테 좋은 아들이고 싶었어. 가장으로서 체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엄마가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걸 알잖아. 나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센 척을 한 거야. 잠깐 그 말을 곱씹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어머니가 날 그년이라고 할 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도윤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한참을 그냥 서 있기만 했죠.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이 사람은 날 사랑하면서도 시어머니가 나를 그년이라고 부르는 걸 묵인한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센 척을 했다는 말이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라서 더 답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도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 하겠죠. 사랑한다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이혼하자. 도윤이는 계속 매달렸어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이 정리된 뒤였어요. 그 통화를 들은 날 밤에 이미 끝난 거였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시댁이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무서워한 건 뜻밖에도 손주를 잃는 거였어요. 제 아이가 사실상 도윤이네 집안의 유일한 대를 이을 사람이자 저를 붙잡아둘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을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도윤이를 시켜서 아이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하게 했고 직접 저희 친정에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지연이가 너무 성급하게 구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대요. 이에 어머니가 우리 딸 일은 우리 딸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라고 딱 끊으셨다더라고요. 양육권 싸움에서는 할머니 면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변호사까지 내세웠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이미 말해줬던 대로 경제력과 양육 환경 전부 제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저는 마지막 일을 했어요. 동네 커뮤니티 카페에 여기저기 저의 글을 올렸어요. 물론 거짓을 담아 자극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제가 겪은 일을 사실 그대로 담담하게 적었어요. 시어머니는 교사 출신인데 말끝마다 다 교양을 따지셨다. 그런 시어머니가 3천만 원짜리 조리원비를 나에게 결제하라고 했다. 남편이 시댁 이사를 알면서 숨기고 미리 이 동네로 이사 왔다. 시어머니가 나를 그년이라고 불렀다. 과장도 없고 빼기도 없이 사실만 썼어요. 그 글이 퍼졌어요. 동네가 넓지 않으니까 아파트 단지 주부들 단톡방으로 거기서 다시 문화센터 수강생 모임으로 옮겨졌죠.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교사였다고요? 교양이 아니라 허영이네요. 며느리 카드로 시누이 조리원비를 내려 했다고? 하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 올린 배운 여자 이미지, 전직 교사 출신 교양 있는 어머니 이미지를 한 번에 날릴 계획이었죠.
시어머니가 이사와서 새로 만든 인맥이 전부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문화센터 동기, 아파트 주부 모임 등에서 시어머니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으니 아마 그게 본인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 당분간 애를 쓰겠죠. 어쩌면 주변 사람들한테 들켜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어머니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체면을 구기게 되겠죠. 시어머니의 그 모든 허울이 무너져 내리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실 제가 한 건 사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체면을 무너뜨린 건 시어머니 본인이 한 행동이었죠.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랑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고 양조장 일정이 바쁜 날은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뛰어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리듬이 잡히더라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면서 낮 시간이 확보됐고 양조장 일도 오히려 결혼 중보다 집중이 잘 됐어요. 시댁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제 이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아버지가 네가 결정한 거면 됐다 라고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네 인생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내가 처음에 시어머니 이야기 듣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네가 잘 판단했다. 어머니가 가끔 아이를 봐주시는데 손주를 안고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여요. 도윤이한테 아이 면접 교섭 때 가끔 연락이 와요. 아이 앞에서 나쁜 아빠는 아니에요. 그건 인정해요. 다만 이제 전 남편 얼굴을 보면 예전 같은 감정은 전혀 안 들어요. 미움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정말 끝났다는 증거겠죠? 돈을 모으는 건 여전히 제 가장 큰 취미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통장을 확인하면서 웃었는데 요즘은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웃어요. 엄마가 이렇게 노력했어 라고 하면서요. 아이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함께 일어나가는 하루가 요즘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